일요일 저녁의 현관은 묵직한 흙내음으로 가득하다. 하루 종일 산을 타고 돌아온 남편이 벗어둔 등산화 두 짝이 짐승의 시체처럼 덩그러니 놓여 있다. 땀에 젖은 양말 냄새와 숲의 축축한 냄새, 그리고 남편 특유의 채취가 뒤섞인 공기가 폐부로 훅 들어온다. 나는 습관처럼 신문지를 깔고 그 앞에 쭈그리고 앉는다. 내일 출근할 때 신발장에서 흙 냄새가 나지 않게 하려면 지금 이 흙투성이 신발을 닦아두어야 한다. 소를 든다. 거친 소리, 고무 밑창을 긁는 소리가 적막한 베란다를 채운다. 쓱싹 쓱싹. 이 소리는 평화로운 주말의 마침표여야 했다. 굳은 흙덩어리가 신문지 위로 후두둑 떨어질 때까지만 해도 내 머릿속은 비어 있었다. 그저 빨리 해치우고 드라마나 보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런데 솔질을 하던 손이 허공에서 멈춘다. 이상하다. 신문지 위로 떨어진 흙의 색깔이 내 시신경을 거스른다. 붉다. 그냥 먼지 섞인 회색 흙이 아니라 물기를 머금으면 붉은 핏빛으로 변할 법한 진하고 차진 황토 흙이다. 등산화 밑창의 홈 사이사이에 이 붉은 진흙이 껌딱지처럼 끈질기게 달라붙어 있다. 나는 고개를 들어 신발장 거울 속에 나를 본다. 그리고 오늘 아침의 기억을 되감기한다. 남편은 분명 관악산에 간다고 했다. 연주대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다리가 후들거릴 거라며 엄살을 피우고 나갔다. 관악산. 그 이름처럼 악소리 나는 산. 그곳은 온통 험한 바위와 거친 마사토로 이루어진 돌산이다. 회색 화강암이 줄을 이루는 그곳에서 이런 붉고 기름진 황토가 묻어올 리 없다. 솔끝으로 진흙을 긁어낸다. 찐득하다. 이 흙은 서울의 산에서 묻은 게 아니다. 이것은 저 멀리 교회, 부드러운 능선이 이어지는 흑산의 흔적이다. 혹은 비가 온 뒤 질척해진 시골길의 흙이다. 남편은 바위산에 간다고 해놓고 정작 그의 발은 전혀 다른 곳을 밟고 다녔다. 신발 코 부분을 본다. 풀물도 들어있다. 바위산에 능선을 탔다면 돌가루가 묻어 있어야 정상인데 이 신발은 풀밭을 헤치고 다닌 것처럼 초록색 얼룩이 묻어 있다. 누군가와 나란히 아주 좁고 은밀한 오솔길을 걸었거나 풀이 무성한 곳에 돗자리를 펴고 앉았으리라. 거짓말이다. 남편의 다리는 돌산을 오르지 않았다. 등산화 끈을 푼다. 끈이 느슨하다. 산을 타는 사람들은 발목을 보호하기 위해 끈을 꽉 조인다. 하지만 이 매듭은 헐거워서 손가락 하나만 걸어도 스르르 풀린다. 치열하게 산을 오른 사람의 매듭이 아니다. 산책하듯 소풍 가듯 폰만 잡고 다녀온 자의 매듭이다. 머릿속이 차갑게 식는다. 산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바위산에 가면 바위 냄새가 나고 흑산에 가면 흙 냄새가 나는 법이다. 거짓말을 하는 건 오직 그 산을 밟은 사람뿐이다. 그는 왜 굳이 험한 산에 간다고 거짓말을 했을까? 땀을 뻘뻘 흘릴 만큼 힘든 산행이었다고 강조해야만 했던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야 녹초가 되어 돌아온 자신의 모습을 합리화할 수 있었을 테니까. 그래야 밖에서 다 쏟아버리고 온 체력을 설명할 수 있었을 테니까. 안방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린다. 드르렁컥. 그는 지금 자신이 완벽하게 알리바이를 만들었다고 믿고 깊은 잠에 빠져 있다. 내가 이 등산화 밑바닥까지 뒤집어 볼 줄은 꿈에도 몰랐겠지. 남편은 나를 너무 모른다. 나는 30년 동안 이 집안의 모든 먼지를 닦아온 여자다. 내 눈에는 티끌 하나도 산처럼 크게 보인다. 나는 칫솔을 가져온다. 밑창 깊숙이 박힌 붉은 흙을 파낸다. 뚝 하고 흙덩어리가 떨어진다. 나는 이 흙을 버리지 않는다. 신문지 한 귀퉁이를 찢어 조심스럽게 흙을 모은다. 작은 비닐 지퍼백에 담는다. 붉은 황토가 비닐 안에서 뭉개진다. 이것은 단순한 흙이 아니다. 남편의 거짓말을 증명할 첫 번째 화석이다. 남편의 등산 스틱을 본다. 촉이 깨끗하다. 바위를 찢고 다녔다면 쇠 부분이 달아 있어야 하는데 매끄럽기 그지없다. 모든 사물이 입을 모아 소리치고 있다. 그는 오늘 산에 오르지 않았다고. 베란다 창문을 연다. 밤 공기가 차갑다. 어디였을까? 이 붉은 흙이 있는 곳. 그리고 누구였을까? 그 흙길을 함께 걸으며
남편의 등산화 끈을 느슨하게 만든 사람은 나는 깨끗하게 닦인 등산화를 신발장에 넣지 않고 현관 한가운데 그대로 둔다. 내일 아침 그가 이 신발을 신을 때마다 발바닥이 따갑기를 바라며 나의 의심은 이제 막 등산로 입구에 들어섰다. 부엌 싱크대 앞에 서서 고무장갑을 낀다. 물을 튼다. 싸아 쏟아지는 물소리가 거실의 정막을 깬다. 남편의 배낭에서 꺼낸 보온병이 개수대 안에 덩그러니 놓여있다. 산에 갈 때마다 꼭 챙겨가는 검은색 스테인리스 보온병이다. 정상에서 마시는 믹스 커피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며 아침마다 물을 끓여달라고 보채던 그 물건이다. 뚜껑을 비튼다. 뻑뻑하다. 꽉 잠긴 뚜껑을 힘주어 돌리니 피식하는 소리와 함께 갇혀있던 공기가 빠져나온다. 뚜껑을 연다. 훅 끼쳐오는 냄새. 달달하고 텁텁한 인스턴트 커피 냄새다.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병 안을 들여다본다. 바닥에 거무튀튀한 커피 찌꺼기가 말라붙어 있다. 산을 타느라 목이 말랐을 테니 남김없이 마셨을 것이다. 수세미에 세제를 묻힌다. 거품을 낸다. 보온병 입구를 닦으려는데 수세미가 닿기도 전에 내 손이 멈칫한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스테인리스 입구 테두리에 묻은 이질적인 얼룩이 반짝인다. 커피 자국이 아니다. 커피는 검은색이거나 갈색이어야 한다. 하지만 이것은 붉다. 아니 아주 촌스럽고 쨍한 분홍색이다. 눈을 가늘게 뜨고 들여다본다. 기름기가 섞인 왁스 성분. 물로 헹궈도 지워지지 않고 번들거리는 저것은 명백한 립스틱 자국이다. 남편은 입술 보호제조차 바르지 않는 사람이다. 거친 입술로 투박하게 커피를 마시는 남자다. 그렇다면 이 입술 자국은 누구의 것인가? 내 입술을 만져본다. 나는 이런 색을 바르지 않는다. 나이가 들수록 입술색이 죽어 팥죽색이나 벽돌색 같은 차분한 립스틱만 바른 지 10년이 넘었다. 내 화장대 서랍을 다 뒤져봐도 저런 형광빛 도는 핫핑크 색깔은 없다. 저 색깔은 젊은 애들이나 바르거나 아니면 나이값을 못하고 화려한 것만 쫓아다니는 여자가 바르는 색이다. 순간 뇌리에 스치는 얼굴 하나가 있다. 미숙이. 내 30년 지기 친구. 아직도 마음만은 청춘이라며 등산복도 알록달록한 것만 입고 입술엔 항상 저 촌스러운 핫핑크를 쥐잡아 먹은 듯 바르고 다니는 내 친구.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다. 설마. 아무리 그래도 설마. 하지만 부정할 수가 없다. 이 색깔은 너무나도 미숙이의 것이다. 그녀의 시그니처나 다름없는 색이다. 상상이 꼬리를 문다. 산 정상 혹은 사람 눈을 피한 숲속 벤치. 남편이 보온병 뚜껑을 열어 커피를 따른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뚜껑을 건넨다. 미숙이가 그것을 받아든다. 어머 따뜻해라 하며 호들갑을 떨었겠지. 그리고 그 뚜껑에 자신의 분홍색 입술을 갖다 대고 홀짝거렸을 것이다. 남편은 그걸 보고 흐뭇하게 웃으며 다시 그 뚜껑을 받아 남은 커피를 마셨겠지. 간접 키스. 이것은 명백한 체액의 교환이다. 단순히 목이 말라 물 한 모금 나눠 마시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립스틱이 묻을 정도로 입술을 꾹 눌러 마시고 그걸 닦아내지도 않고 다시 입을 대는 행위. 서로의 침이 섞이는 것을 더럽다고 느끼지 않는 사이. 부부인 우리도 찌개에 숟가락 섞는 걸 꺼리는데 그들은 내 남편의 보온병 하나를 입술로 공유했다. 속이 메스꺼워진다. 구역질이 올라온다. 이 보온병은 내가 아침에 정성껏 끓인 물을 담아준 것이다. 내 정성이, 내 노동이 그녀의 목구멍을 적시는 데 쓰였다. 그리고 그녀의 입술 자국이 훈장처럼 남아서 내 집 개수대로 돌아왔다. 나를 조롱하듯이. 수세미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간다. 으드득 소리가 난다. 박박 문지른다. 미친 듯이 문지른다. 저 분홍색 자국을 도려내고 싶다. 스테인리스가 벗겨지도록 문지른다. 거품이 붉게 변하는 것 같다. 미숙이의 웃는 얼굴이 거품 위로 떠오른다. 친구야 커피 잘 마셨어라고 속삭이는 환청이 들린다. 배신감이 분노로 바뀐다. 모르는 여자라면 차라리 낫다. 젊은 여자라면 남편이 노망났다고 욕하고 말겠다.
그런데 미숙이라니. 내 속사정을 다 알고 내 남편 흉을 같이 봐주고 우리 집에 와서 밥도 먹고 잠도 잤던 그 친구라니.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내 등 뒤에 칼을 꽂은 게 바로 너였구나. 입술 자국은 지워졌다. 차가운 물에 씻겨 내려갔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 찍힌 저 붉은 낙인은 지워지지 않는다. 나는 깨끗해진 보온병을 건조대에 엎어놓지 않는다. 물기가 뚝뚝 떨어지는 보온병을 쓰레기통에 처박는다. 쿵. 더럽다. 미숙이 입술이 닿고 남편 입술이 닿았던 저 물건은 이제 쓰레기다. 내 30년 우정도 저 쓰레기통 속으로 같이 처박혔다. 부엌 창문을 연다. 찬 바람이 들어온다. 남편의 등산화에서 나온 붉은 흙, 그리고 보온병의 분홍색 립스틱. 색깔들이 모여 하나의 그림을 그리고 있다. 아주 역겹고 추잡한 그림을. 나는 젖은 고무 장갑을 벗는다. 손에서 고무 냄새가 난다. 아니, 배신의 비린내가 진동한다. 소파에 누워 무심코 스마트폰을 켠다. 화면 상단에 빨간 점이 떠 있다. 친구 목록의 업데이트 알림이다. 무심코 눌러본다. 익숙한 이름 세 글자가 맨 위에 올라와 있다. 미숙이. 내 30년 지기 친구이자 어제 내 남편의 보온병에 분홍색 입술 자국을 남긴 용의자. 프로필 사진이 바뀌었다. 동그란 원 안에 미숙이가 환하게 웃고 있다. 배경은 산 정상이다. 뒤에 보이는 커다란 정상석에 새겨진 글씨가 흐릿하지만 산 이름임은 분명하다. 그녀는 화려한 꽃무늬 등산복을 입고 챙이 넓은 모자를 쓰고 얼굴의 절반을 가리는 커다란 검은색 선글라스를 끼고 있다. 한 손으로는 V자를 그리고 다른 한 손은 허리에 얹은 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입술을 본다. 역시나 그 촌스러운 핫핑크색이다. 어제 내가 박박 문질러 지웠던 보온병 뚜껑의 그 색깔과 정확히 일치한다. 심장이 쿵쿵거리기 시작한다. 손가락이 떨린다. 나는 본능적으로 사진을 터치한다. 큰 화면으로 바뀐다. 두 손가락을 화면 위에 올리고 쫙 벌린다. 확대. 미숙이의 얼굴이 화면 가득 찬다. 주름을 가리려 두껍게 바른 화장, 과장된 미소. 하지만 내가 보려는 건 그게 아니다. 내 시선은 그녀가 끼고 있는 검은색 선글라스 아래 꽂힌다. 거울처럼 반사되는 그 검은 렌즈 속에 이 사진을 찍어준 사람의 형체가 개미만하게 비치고 있다. 더 확대한다. 픽셀이 깨져서 흐릿해지지만 윤곽은 알아볼 수 있다. 회색 바람막이 점퍼, 검은색 등산 모자, 그리고 짝다리. 오른쪽 다리에 체중을 싣고 왼쪽 다리를 비스듬히 뺀 구부정한 저 자세. 숨이 턱 막힌다. 남편이다. 30년을 같이 산 내 남편이다. 저 짝다리는 세상에 단 한 사람, 내 남편만의 고유한 버릇이다. 허리가 안 좋아서 오래 서 있을 때면 항상 저렇게 짝다리를 짚는다. 게다가 저 회색 점퍼는 3년 전 내가 아울렛에서 사다 준 것이다. 확실하다. 미숙이의 독사진을 찍어준 사람은 지나가던 등산객이 아니다. 바로 내 남편이다. 남편이 휴대폰을 높이 들고 미숙이를 앵글에 담기 위해 애쓰고 있는 모습이 선글라스 속에 고스란히 박제되어 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 남편은 사진 찍는 걸 싫어한다. 가족 여행을 가도 내 사진 한 장 찍어주는 법이 없다. 내가 좀 찍어달라고 부탁하면 귀찮다며 대충 셔터를 누르고 가버리던 인간이다. 그런데 지금 저기서 미숙이를 위해 저렇게 정성스럽게 포즈를 잡고 사진을 찍어주고 있다. 예쁘게 나와야 할 텐데 조금만 더 웃어봐라며 비위를 맞추고 있었을 게 뻔하다. 미숙이의 표정이 다시 보인다. 저 웃음은 카메라 렌즈를 향한 것이 아니다. 렌즈 뒤에 서 있는 남자, 내 남편을 향해 짓는 교태 섞인 미소다. 그녀의 눈은 선글라스 뒤에 숨어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을 것이다. 둘만의 산행, 둘만의 데이트, 그리고 남겨진 인증샷. 기가 막힌다. 인연은 무슨 배짱으로 이 사진을 프로필에 올렸을까? 내가 눈치채지 못할 거라 확신했을까? 아니면 나 보란 듯이 내 남편은 이제 내 거야 라고 선전포고를 하는 것일까?
등잔 밑이 어둡다고 나를 곰처럼 둔한 년으로 취급하며 자기들끼리 스릴을 즐기고 있는 것이다. 나는 캡처 버튼을 누른다. 찰칵. 소리가 거실을 울린다. 사진은 내 갤러리에 저장된다. 이제 미숙이가 사진을 내려도 소용없다. 증거는 확보되었다. 선글라스에 비친 남편의 짝다리. 이것만큼 명백한 물증이 어디 있겠는가. 화면 속 미숙이가 나를 비웃는 것 같다. 그래, 웃어라. 실컷 웃어둬라. 너는 지금 그 사진이 내 인생의 영정사진이 될 줄도 모르고 웃고 있구나. 내 선글라스에 비친 그 남자가 사실은 시한폭탄의 뇌관을 누르고 있다는 걸 너는 꿈에도 모를 것이다. 스마트폰 화면을 끈다. 검은 액정에 내 얼굴이 비친다. 잔뜩 일그러진 분노에 찬 늙은 여자의 얼굴. 선글라스 속의 남편과 액정 속의 나. 우리는 지금 서로 다른 곳을 보고 있다. 나는 휴대폰을 소파에 던진다. 너희들은 꼬리가 길어도 너무 길었다. 그 꼬리를 내가 밟았다. 이제는 밟힌 꼬리가 얼마나 아픈지 비명을 지르게 해줄 차례다. 모니터의 푸른 불빛만이 어두운 서재를 유령처럼 비추고 있다. 내 손에는 남편의 차에서 빼내온 마이크로 SD카드가 들려있다. 손톱만 한 이 검은 플라스틱 조각을 리더기에 꽂는 순간 내 심장 박동 소리가 컴퓨터 펜 돌아가는 소리보다 더 크게 귀를 울린다. 폴더를 연다. 주행 녹화 폴더는 예상대로 텅 비어 있다. 포맷된 것이다. 치밀한 인간들.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꼼꼼하게도 지웠다. 하지만 기계는 인간보다 정직하고 때로는 인간의 실수를 비웃듯 틈새를 내보인다. 이벤트 녹화 폴더. 차체가 크게 덜컹거리거나 충격을 받았을 때 자동으로 저장되는 비상 공간이다. 파일 하나가 있다. 오늘 낮 12시 30분. 생성된 지 불과 몇 시간 안 된 따끈따끈한 파일이다. 용량은 작다. 영상은 없고 소리만 녹음된 것일 수도 있고 아주 짧은 찰나의 기록일 수도 있다. 마우스를 쥔 손에 식은땀이 찬다. 떨리는 검지로 파일을 더블 클릭한다. 지지직. 스피커에서 거친 노이즈가 먼저 흘러나온다. 그리고 곧이어 너무나 익숙해서 소름이 끼치는 여자의 목소리가 정막을 찢고 튀어나온다. 자기야, 오이 먹어. 잘못 들은 게 아니다. 내 고막이 썩어버린 게 아니라면 저 목소리는 분명 미숙이다. 30년 동안 내 이름을 부르며 수다를 떨던 그 하이톤의 비음 섞인 목소리. 그런데 호칭이 다르다. 내 이름 대신 내 남편을 향해 자기라는 단어를 쓴다. 신혼 때나 썼을 법한 이제는 내 입에서도 말라비틀어진 그 낯간지러운 호칭을 친구라는 년이 내 남편에게 쓰고 있다. 이어서 들리는 소리. 아삭. 싱싱한 오이를 베어 무는 청량하고도 끔찍한 파열음. 우물우물 씹는 소리. 남편의 입안에서 오이가 으깨지는 소리가 적나라하게 고막을 때린다. 침이 섞이고 혀가 움직이고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그 적나라한 섭식의 소음. 시원해? 맛있어? 미숙이가 다시 묻는다. 마치 어린 아이에게 간식을 먹이는 엄마처럼 혹은 애인에게 정성을 쏟는 여자처럼 목소리에 꿀이 뚝뚝 떨어진다. 응, 달다 달아. 남편이 대답한다. 만족감에 취해 늘어지는 목소리다. 내가 싸준 도시락은 짜다. 싱겁다 타박만 하던 인간이 그년이 입에 넣어준 오이. 한 조각에는 세상을 다 얻은 듯 감동하고 있다. 10초. 파일은 딱 10초 만에 툭 끊긴다. 아마도 방지턱을 3개 넘었거나 급브레이크를 밟았던 순간이었으리라. 그 짧은 찰나의 충격이 기계를 깨웠고 기계는 그들의 추잡한 미래를 10초간 도둑 촬영해서 나에게 바쳤다. 다시 재생한다. 자기야. 아삭. 달다. 반복되는 소리가 내 뇌를 난도질한다. 저 오이는 어디서 났을까? 미숙이가 집에서 깎아왔겠지. 락일락통에 담아와서 운전하는 남편의 입에 직접 넣어주었겠지. 남편은 운전대를 잡은 채 입만 벌리고 미숙이는 손가락으로 오이를 집어 그의 입술 사이로 밀어넣는다. 손끝이 입술에 닿고 침이 묻고 서로 눈을 마주치며 히히덕거리는 장면이 소리 뒤에 유령처럼 따라붙는다. 역겹다. 차라리 모르는 여자의 신음소리를 듣는 게 나을 뻔했다.
이건 30년 우정에 대한 강간이다. 미숙이는 내 남편이 오이를 좋아하는 걸 안다. 내가 식탁에서 쌈장에 오이를 찍어주며 했던 말들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준 정보를 이용해 내 남편의 입맛을 맞추고 내 호칭을 훔쳐다가 자기 것처럼 쓰고 있다. 책상을 내려친다. 쾅. 손바닥이 얼얼하지만 분노는 가라앉지 않는다. 오이 씹는 소리. 그 사소하고 일상적인 소리가 이렇게 공포스럽고 외설적으로 들릴 수 있다는 사실에 치가 떨린다. 그들은 산에 가지 않았다. 차 안에서 혹은 모텔로 가는 길목에서 소풍 가는 연인들처럼 오이를 나눠 먹으며 희희낙락했다. 나는 파일을 끄지 않는다. 연속 재생으로 설정해둔다. 서재 안에 미숙이의 목소리와 남편이 씹는 소리가 무한 반복된다. 아삭, 아삭, 아삭. 마치 내 심장을 씹어먹는 소리 같다. 내 30년 세월을, 내 믿음을 우적우적 씹어 삼키는 소리다. 그래, 많이 먹어라. 오이도 먹고 욕도 먹고 나중에는 피눈물도 흘리게 해주마. 네가 뱉은 그 자기야라는 단어가 너희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될 것이다. 나는 스피커 볼륨을 높인다. 그 더러운 소리를 뼈에 새기기 위해. 이 치욕을 절대 잊지 않기 위해. 새벽 5시 30분의 공기는 차갑고 날카롭다. 나는 친구 미숙이가 사는 아파트 단지 건너편 덤불 뒤에 몸을 숨기고 있다. 평소라면 이불 속에서 뒤척이고 있을 시간이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아니, 잘 수가 없었다. 어제 들었던 오이 씹는 소리가 밤새 귓가에서 맴돌아 나를 이곳으로 이끌었다. 설마 하는 마음과 제발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이 엉켜 속이 울렁거린다. 저 멀리서 익숙한 엔진 소리가 들려온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어둠을 가른다. 남편의 차다. 내 심장이 곤두박질 친다. 그는 분명 관악산 입구에서 동호회 사람들을 만난다고 했다. 그런데 왜 차머리를 돌려 반대 방향인 이곳 미숙이네 아파트 입구로 들어오는가? 차는 망설임 없이 아주 익숙하게 백오동 현관 앞에 멈춰선다. 마치 제 집 드나들듯 자연스러운 정차다. 현관 자동문이 열린다. 센서 등이 켜진다. 한 여자가 걸어 나온다. 미숙이다. 멀리서 봐도 알아볼 수 있는 화려한 실루엣. 그녀는 새벽 산행을 가는 사람치고는 지나치게 꾸며져 있다. 풀 메이크업을 한 얼굴이 가로등 불빛 아래서 하얗게 뜬다. 그런데 내 시선을 사로잡는 건 그녀의 화장이 아니다. 그녀가 입은 옷이다. 형광 붉은색 바람막이 점퍼. 그리고 검은색 등산 바지. 순간 내 눈을 의심한다. 남편이 오늘 아침에 입고 나간 옷과 똑같은 색깔, 똑같은 브랜드, 똑같은 디자인이다. 커플룩이다. 피가 거꾸로 솟아올라 머리가 핑 돈다. 우리 부부도 30년 살면서 한 번도 맞춰 입어본 적 없는 커플룩을 내 친구와 내 남편이 보란듯이 입고 있다. 늙은 불륜 남녀가 맞춰 입은 저 형광색 등산복이 마치 독버섯의 화려한 무늬처럼 보인다. 산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고 입은 게 아니라 서로가 한 쌍임을, 더러운 공범임을 과시하려고 입은 제복이다. 미숙이가 차로 다가간다. 발걸음이 가볍다. 소풍 가는 여고생처럼 총총거리며 뛴다. 그녀가 조수석 문을 연다. 제2막에서 내가 보았던 그 130도로 젖혀진 시트, 낯선 향수 냄새가 진동하던 그 자리다. 그녀는 주저함 없이 그 자리에 올라탄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텅 빈 새벽 공기를 울린다. 쿵. 차 안에 불빛이 켜진다. 두 사람의 실루엣이 보인다. 남편이 미숙이를 향해 고개를 돌린다. 미숙이도 남편을 보며 웃는다. 두 개의 붉은색 점퍼가 나란히 붙어 있다.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은 꼴을 하고서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고 있다. 나에게는 보여주지 않던 환한 미소가 차 유리창 너머로 비친다. 손이 부들부들 떨린다. 덤불을 움켜쥔 손의 가시가 박히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는다. 저 차는 내 남편의 차가 아니다. 저것은 그들의 움직이는 심방이다. 나는 지금 제3자가 되어 내 인생의 파탄 현장을 목격하고 있다. 내가 사준 옷을 입고 내가 닦아준 차를 타고 내 친구를 태워 떠나는 남자. 그리고 내 앞에서 친구인 척하며 뒤로는
내 남편과 옷을 맞춰 입고 뒹구는 여자.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도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나는 그들의 연극 무대 뒤에 버려진 소품에 불과했다. 저 화려한 등산복 색깔이 나를 조롱한다. 칙칙한 무채색 옷을 입고 나무 뒤에 숨어있는 나를 비웃는다. 너는 늙고 촌스러워서 이런 건 안 어울려라고 말하는 것 같다. 차가 출발한다. 붉은 미등이 멀어진다. 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다. 쫓아갈 힘도 소리칠 기운도 없다. 그저 멀어지는 차 꽁무니를 보며 생각한다. 산에 간다고? 웃기지 마라. 너희는 지금 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 그 강 끝에는 낭떠러지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모른 채 형광색 옷을 입고 룰루랄라 지옥으로 소풍을 가는 꼴이다. 내 눈앞에서 사라진 붉은 점 2개. 그 잔상이 망막의 화상처럼 남았다. 이제 의심의 단계는 끝났다.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 커플룩. 그래, 너희 둘이 아주 잘 어울린다. 그 역겨운 깔맞춤 그대로 내가 너희를 한 묶음으로 묶어서 쓰레기장에 버려주마. 새벽 바람이 내 뺨을 때린다. 차갑다. 하지만 내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불길은 이 바람으로도 꺼지지 않는다. 저녁장을 보기 위해 들른 대형마트는 붐빈다. 카트끼리 부딪히는 소리, 안내방송 소리,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뒤섞여 정신이 없다. 나는 두부 한 모아 콩나물 봉지를 카트에 담으며 무심하게 코너를 돈다. 주머니 속에 휴대폰이 요란하게 진동한다. 액정에 뜬 이름은 미숙이. 어제 남편과 커플룩을 입고 새벽같이 사라졌던 그 친구다. 전화를 받는다. 귀에 대자마자 들려오는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가냘프다. 콜록거리는 기침 소리, 가래 끓는 소리, 열이 펄펄 끓어 이불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있다는 엄살 섞인 신음소리가 내 고막을 파고든다. 오늘 저녁에 잠깐 얼굴이나 보자고 할까봐 미리 선수를 치는 것이다. 몸이 너무 아파서 며칠 동안은 연락도 못할 것 같다는 미리 준비된 대본을 읊조리는 듯한 목소리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 연기를 듣고 있다. 걱정해주는 척 혀를 차며 맞장구를 쳐준다. 그런데 내 발이 우뚝 멈춰선다. 카트를 밀던 손이 딱딱하게 굳는다. 내 시선은 지금 3번 계산대 앞을 향하고 있다. 그곳에 익숙한 뒤통수가 보인다. 화려한 호피 무늬 블라우스. 풍성하게 드라이를 넣은 갈색 단발머리. 그리고 한 손에 든 스마트폰을 귀에 대고 다른 한 손으로는 지갑을 꺼내고 있는 여자. 미숙이다. 방금 내 귀에다 대고 죽을 병에 걸린 척 앓는 소리를 해대던 그 여자가 지금 내 눈앞 10m. 전방 계산대 앞에 멀쩡하게 서 있다. 아니, 멀쩡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생기가 넘친다. 환자 코스프레를 하느라 목소리는 기어 들어가게 내면서 얼굴은 백화점. 마네킹처럼 화사하게 화장을 떡칠하고 있다. 이 기가 막힌 입체적 상황에 헛웃음이 나온다. 왼쪽 귀로는 나 아파서 죽겠어라는 거짓말을 실시간으로 듣고 두 눈으로는 계산원에게 카드를 내밀며 생글생글 웃는 그녀의 뻔뻔한 얼굴을 목격하고 있다. 청각과 시각이 서로 다른 정보를 입력하느라 내 뇌가 마비될 지경이다. 그녀가 계산대 위에 올려놓은 물건들이 보인다. 약국 봉투가 아니다. 죽이나 이온 음료도 아니다. 초록색 플라스틱 병 2개. 그리고 노란색 부침개 가루. 막걸리다. 내 남편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술, 장수 막걸리 2병이 계산대 벨트 위를 유유히 지나가고 있다. 몸이 아파서 꼼짝도 못한다던 환자가 대낮부터 막걸리를 산다. 그것도 혼자 마실 리 없는 1.5리터짜리 대용량으로? 답은 뻔하다. 오늘 저녁 그녀의 집으로 누군가가 온다. 막걸리와 부침개를 환장하게 좋아하는 남자. 내 남편이다. 그녀는 나를 따돌리기 위해 아픈 척 연막을 치고 뒤로는 내 남편과 오붓한 막걸리 파티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 내가 사려는 두부와 콩나물은 오늘 저녁 남편의 된장찌개 거리였다. 나는 남편에게 밥을 해먹이려고 장을 보는데 남편은 그 밥을 마다하고 저 막걸리를 마시러 갈 것이다. 미숙이가 부쳐주는 따끈한 부침개를 안주 삼아 내 뒷담화를 안주 삼아 낄낄거리며 술잔을 기울일 것이다. 미숙이가 전화를 끊으려 한다.
약 먹고 한숨 자야겠다는 핑계를 댄다. 나는 전화를 끊지 않고 그녀를 노려본다. 당장 달려가서 저 막걸리 병으로 뒤통수를 후려치고 싶다. 이게 약이니? 이게 네가 처먹을 약이야? 라고 소리 지르며 계산대를 뒤집어 엎고 싶다. 하지만 나는 참는다. 기둥 뒤로 몸을 숨긴다. 죄 지은 건 전현인데 왜 숨는 건 나인지 모르겠다. 하지만 지금 들키면 안 된다. 내가 모르는 척 속아 넘어가줘야 저들은 오늘 밤 안심하고 파티를 열 것이다. 그래야 내가 덮칠 수 있다. 미숙이가 계산을 마치고 나간다. 막걸리가 든 봉투를 소중하게 품에 안고 엉덩이를 살랑거리며 마트 자동문에 빠져나간다. 뒷모습조차 경박하고 가증스럽다. 나는 멍하니 서서 그녀가 사라진 자리를 본다. 내 30년 우정이 고작 저 막걸리 2병 값보다 못했구나. 내가 너한테 쏟았던 정성이, 우리가 나눴던 비밀들이 저 3,000원짜리 싸구려 술 앞에 휴지 조각처럼 구겨졌다. 손에 쥔 휴대폰이 뜨겁다. 방금 전까지 그녀의 거짓말이 흘러나오던 기계다. 나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는다. 그래, 아프다고 했지? 정말 아프게 해주마. 네가 준비한 그 술상이 제사상이 되도록 만들어주마. 오늘 밤 너희들이 마실 술은 막걸리가 아니라 사약이 될 것이다. 나는 카트를 본다. 바퀴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내 이 가는 소리처럼 들린다. 두부와 콩나물을 제자리에 갖다 놓는다. 오늘 저녁 된장찌개는 없다. 대신 나도 준비를 해야겠다. 아주 특별하고 잔인한 파티를 위한 준비를. 남편이 씻으러 들어간 욕실 문틈으로 뜨거운 김이 새어나온다. 욕실 앞 빨래 바구니에는 방금 그가 허물처럼 벗어놓은 등산복들이 산처럼 쌓여 있다. 축축하게 젖은 옷가지에서 피어오르는 쿰쿰한 냄새가 거실 공기를 무겁게 누른다. 나는 숨을 참으며 빨래 바구니를 집어든다. 평소 같으면 땀 흘려 고생했다며 바로 세탁기에 넣고 돌렸겠지만 오늘은 손이 움직이지 않는다. 이 옷들이 품고 있는 냄새가 수상하다. 가장 위에 놓인 등산 티셔츠를 집게손가락으로 집어 올린다. 묵직하다. 땀에 절어 축 늘어진 천조각이 징그럽다. 코를 가까이 댄다. 훅 하고 들어오는 냄새. 신내다. 늙은 남자의 몸에서 나는 시큼한 땀 냄새와 덜 마른 걸레 냄새, 그리고 막걸리의 알코올 냄새가 뒤섞여 있다. 산을 타서 흘린 건강한 땀 냄새가 아니다. 밀폐된 방 안에서 술을 마시고 뒹굴며 흘린 끈적하고 불쾌한 땀 냄새다. 그런데 그 악취 속에서 아주 이질적이고 날카로운 향기가 내 코를 찌르고 들어온다. 달콤하다. 머리가 아플 정도로 진한 꽃향기. 싸구려 분 냄새. 미숙이의 향수다. 30년 동안 맡아왔던 그 지독한 장미. 향수 냄새가 남편의 겨드랑이 땀 냄새와 섞여 기괴한 악취를 만들어내고 있다. 구역질이 왈칵 솟구친다. 이것은 단순한 접촉의 증거가 아니다. 옷깃만 스쳐서는 절대 이토록 진한 향기가 배어들 수 없다. 이건 살과 살이 맞닿고 땀구멍이 열릴 정도로 비벼대고 서로를 껴안고 뒹굴어야만 만들어질 수 있는 냄새다. 남편의 땀방울 속에 미숙이의 향수가 녹아들었다. 두 사람의 체액이 이 섬유 조직 안에서 하나로 섞여버렸다. 티셔츠를 바닥에 내동댕이 친다. 철퍽. 젖은 옷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마치 썩은 생선이 떨어지는 소리 같다. 더럽다. 내 남편의 몸을 감쌌던 옷에서 내 친구의 살 냄새가 난다. 상상력이 제멋대로 날뛴다. 이 옷을 입고 미숙이의 집 소파에 앉았겠지. 술에 취해 열이 오르면 이 옷을 벗어 던졌겠지. 그리고 그 옷 위에 미숙이의 옷이 포개졌겠지. 서로 섞인 빨래 더미처럼 그들의 몸도 엉켜 있었겠지. 바지를 집어든다. 무릎 부분이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다. 엉덩이 부분에는 흙먼지가 아니라 정체불명의 하얀 가루가 묻어 있다. 부침개 가루일까 아니면 미숙이의 화장품 가루일까? 털어낸다. 가루가 공기 중에 흩어진다. 그 가루조차 마시기 싫어 나는 숨을 멈춘다. 이 옷들을 세탁기에 넣을 수가 없다. 내 속옷, 내 수건과 함께 이 오염된 물건들을 섞어 빨 수는 없다. 세탁조 안에서 물이 회전할 때
저 더러운 냄새가 내 옷까지 전염될 것만 같다. 세탁기를 돌리고 나면 기계 안에 저 향수 냄새가 눌어붙어 영원히 빠지지 않을 것 같다. 미숙이의 흔적이 우리 집 세탁기까지 점령하는 꼴을 볼 수 없다. 나는 베란다로 나간다. 찬물을 틀고 대야에 옷을 담근다. 손빨래를 한다. 아니, 짓밟는다. 빨래 비누를 칠하고 두 손으로 옷을 비벼 빤다. 거품이 인다. 회색 구정물이 나온다. 저 더러운 물이 남편의 양심이고 미숙이의 음탕함이다. 박박 문지른다. 섬유가 찢어질 정도로 세게 비빈다. 지워져라. 제발 이 냄새 좀 사라져라. 아무리 헹궈도 코끝에 맴도는 저 달짝지근한 향수 냄새가 나를 미치게 만든다. 땀 냄새는 씻겨나가도 배신의 냄새는 지워지지 않는다. 욕실에서 물소리가 멈춘다. 남편이 콧노래를 부르며 나온다. 개운하다는 듯 스킨을 바르는 소리가 들린다. 자기는 씻어서 깨끗해졌다고 생각하겠지. 몸에 묻은 미숙이의 냄새를 물로 씻어내고 나한테 돌아왔다고 믿겠지. 하지만 천만에. 네가 벗어놓은 허물의 증거가 다 남아있다. 내 몸은 씻을 수 있어도 네가 저지른 짓은 씻겨지지 않는다. 대야 속의 검은 물을 내려다본다. 내 얼굴이 비친다. 일그러져 있다. 이 옷을 쥐어짜서 남편의 얼굴에 던져버리고 싶다. 내 여자의 냄새나 맡아라 하고 소리치고 싶다. 하지만 나는 옷을 꽉 짠다. 비틀어 짠다. 물기가 뚝뚝 떨어진다. 빨래 건조대에 옷을 널며 나는 다짐한다. 이 옷이 마를 때쯤이면 내 복수심도 바짝 날이 서 있을 것이다. 나는 베란다 문을 닫는다. 향수 냄새를 밖으로 가둔다. 하지만 내 콧구멍 속에 박힌 그 냄새는 오늘 밤 꿈속까지 나를 괴롭힐 것이다. 거실 형광등 불빛 아래 세 사람이 둘러앉은 식탁은 기이할 정도로 화기애애하다. 내가 정성껏 차린 갈비찜과 잡채, 그리고 친구가 사온 막걸리가 상 위에 어지럽게 널려 있다. 내 맞은편에는 미숙이가, 내 오른쪽에는 남편이 앉아 있다. 세상에서 내가 가장 믿었던 두 사람이 내 집 안방마님 자리를 위협하며 앉아 있는 꼴이다. 미숙이의 얼굴은 술기운에 발그레하게 달아올라 있다. 며칠 전 전화로 죽는 소리를 해대던 환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다. 그녀는 내 집이 제 집인 양 편안해 보인다. 젓가락으로 갈비찜을 집어 남편의 앞접시에 놔주는 손놀림이 너무나 자연스럽다. 남편은 그 고기를 받아먹으며 입이 찢어져라 웃고 있다. 나를 사이에 두고 오가는 그들의 눈빛이 끈적한 점액질처럼 공기 중에 엉겨붙는다. 나는 빈잔을 채운다. 술이 물처럼 넘어간다. 저들은 지금 스릴을 즐기고 있다. 둔한 안에 멍청한 친구를 바로 옆에 앉혀두고 몰래 나누는 신호들이 짜릿해서 미칠 지경일 것이다. 내 눈앞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며 내가 눈치채지 못한다고 믿는 그 오만함이 역겨워 견딜 수가 없다. 일부러 젓가락을 바닥에 떨어뜨린다. 챙그랑. 요란한 소리가 식탁 밑으로 사라진다. 나는 몸을 굽힌다. 식탁보 아래 어두운 그들의 세계로 고개를 숙인다. 그리고 본다. 식탁 위가 인간의 세상이라면 식탁 아래는 발정난 짐승들의 세상이다. 남편의 굵은 다리와 미숙이의 얇은 다리가 서로 얽혀 있다. 남편의 발이 미숙이의 종아리를 문지르고 있다. 미숙이의 발끝은 남편의 발목을 간지럽히듯 타고 오른다. 뱀 두 마리가 서로의 몸을 휘감고 따리를 트는 형상이다. 내가 젓가락을 줍기 위해 고개를 숙인 그 짧은 순간에도 그들은 떨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식탁보가 가려주는 이 어둠을 틈타 더 과감하게 살을 비비고 있다. 숨이 턱 막힌다. 내 집이다. 내 식탁이다. 내가 매일 밥을 먹고 아이들을 키워낸 신성한 공간이다. 그런데 이 더러운 것들이 내 식탁 아래를 러브호텔 침대처럼 쓰고 있다. 바로 내 코앞에서 내 눈을 피해 발가락으로 애무를 하고 있다. 위에서는 점잖게 건배를 외치면서 아래에서는 더러운 욕망을 비벼대고 있는 이 이중성이 소름 끼친다. 젓가락을 줍는 손이 부들부들 떨린다. 이 젓가락으로 저 다리들을 찔러버리고 싶다. 비명을 지르며 떨어져 나갈 때까지 쑤셔받고 싶다. 아니, 식탁을 엎어버리고 싶다.
뜨거운 갈비찜 국물을 저 얽히고 설킨 다리 위에 쏟아부어 살갗이 벗겨지는 고통을 주고 싶다. 하지만 나는 젓가락만 집어든다. 천천히 몸을 일으킨다. 식탁 위로 다시 고개를 내미는 순간 미숙이와 눈이 마주친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생글생글 웃고 있다. 남편은 딴청을 피우며 막걸리를 들이킨다. 식탁 아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나만 모를 거라고 확신하는 저 뻔뻔한 얼굴들. 나는 새 젓가락을 꺼내지 않고 바닥에 떨어졌던 젓가락을 행주로 쓱 닦는다. 더러운 것이 묻었지만 닦아내고 다시 쓴다.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지금은 내 식탁을 더럽히고 있지만 내가 곧 깨끗하게 치워버릴 것이다. 잔을 든다. 건배를 제의한다. 우리 우정 영원하자. 내 입에서 나온 말이 칼날처럼 허공을 가른다. 미숙이가 그럼 당연하지라며 호들갑을 떤다. 남편도 좋다 좋아하며 잔에 부딪힌다. 쨍. 유리잔 부딪히는 소리가 청명하다. 하지만 내 귀에는 그 소리가 조종소리처럼 들린다. 너희들의 우정도 사랑도 그리고 사회적 지위도 곧 끝장날 것임을 알리는 장례식 종소리다. 술을 들이킨다. 독한 알코올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속을 지진다. 많이 마셔라. 취해라. 취해서 이성을 잃고 더 날뛰어라. 그래야 내가 너희 목덜미를 물어뜯을 때 비명조차 지르지 못할 테니까. 나는 식탁 아래서 꼼지락거리는 그들의 발장난을 상상하며 차가운 미소를 술잔 속에 감춘다. 술자리가 파하고 친구가 돌아간 뒤 집안에는 다시 정막이 찾아왔다. 거실에 불은 꺼졌고 남편과 나는 침대에 나란히 누웠다. 남편의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리기 시작한다. 나는 그 리듬에 맞춰 자는 척 연기를 한다. 등을 돌리고 웅크린 채 호흡을 길게 내뱉으며 깊은 잠에 빠진 신용을 한다. 온 신경은 등 뒤에 곤두세운 채로. 잠시 후 등 뒤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난다. 매트리스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더니 가벼워진다. 남편이 일어났다. 발소리를 죽이며 방문을 나가는 기척이 느껴진다. 화장실에 가려는 것일까? 아니면 물을 마시러 가는 것일까? 나는 실눈을 뜨고 어둠 속을 응시한다. 안방 욕실 문이 아주 살짝 열려 있다. 그 틈새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온다. 그리고 물 내리는 소리 대신 낮고 끈적한 웅얼거림이 들려오기 시작한다. 수도꼭지를 틀어 물소리로 위장하려 했지만 밤의 고요함은 그 얄팍한 속임수를 뚫고 그들의 대화를 내 귓가로 배달해준다. 통화 중이다. 방금 헤어진 미숙이에게 전화를 걸어 잘 들어갔냐고 아쉬웠다고 징징대고 있는 것이다. 불과 30분 전까지 내 앞에서 술을 마시고 허벅지를 비벼대고도 모자라 집에 가자마자 또 목소리를 섞어야 하는 그들의 열정이 놀랍기만 하다. 그런데 내 귀를 의심케 하는 단어 하나가 욕실 문틈을 타고 넘어온다. 곰. 남편은 나를 곰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둔하고 미련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뜻이다. 눈치가 없어서 식탁 아래서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모를 거라며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린다. 미숙이가 혹시 들키지 않았을까 걱정하자 걱정 말라며 나를 깎아내리고 안심시키는 소리다. 여우 같은 마누라였으면 진작에 들켰겠지만 나는 우직하고 멍청한 곰이라서 평생 속여 먹기 편하다는 투다. 이불 속에서 주먹을 꽉 쥔다. 손톱이 손바닥 살을 파고들어 피가 날 것 같다. 곰이라. 그래 나는 곰이다. 여우처럼 꼬리치며 남의 남편 홀릴 줄도 모르고 뱀처럼 간사하게 혀를 놀릴 줄도 몰라서 그저 우직하게 집구석만 지키고 새끼들만 키운 곰이다. 너희가 밖에서 꿀단지를 빨고 다닐 때 묵묵히 동굴을 지킨 미련한 곰이다. 하지만 너희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곰은 순한 짐승이 아니다. 곰은 화가 나면 앞발 한번 휘둘러서 사람의 두개골을 으깨버릴 수 있는 맹수다. 건드리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만 한번 돌면 숲 전체를 피바다로 만드는 게 곰이다. 너희는 지금 겨울잠을 자는 곰의 코털을 뽑았다. 얌전한 줄 알고 함부로 밟고 지나갔다. 욕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난다. 불빛이 사라진다. 나는 급히 눈을 감고 다시 숨소리를 고른다. 남편이 침대로 돌아온다. 내 옆에 눕는다.
술 냄새와 미숙이와 통화하며 흥분한 열기가 내 등에 닿는다. 그는 내가 세상 모르고 자고 있다고 믿으며 코를 골기 시작한다. 나는 어둠 속에서 눈을 번쩍 뜬다. 내 눈빛은 더 이상 순한 아내의 것이 아니다. 사냥감을 노리는 포식자의 눈이다. 그래, 계속 곰 취급해라. 안심하고 방심해라. 네가 나를 둔하다고 믿는 그 믿음이 너의 가장 큰 약점이 될 것이다. 곰이 얼마나 집요하게 사냥감을 쫓는지 한번 물면 죽을 때까지 놓지 않는 그 턱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내가 보여주겠다. 내일 아침 나는 곰탈을 쓰고 너희를 맞이할 것이다. 그리고 가장 방심한 순간 그 탈을 벗어던지고 너희의 목덜미를 물어뜯을 것이다.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날 때까지. 나는 남편의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며 사냥의 시나리오를 짠다. 밤이 깊어갈수록 내 살이는 더욱 날카롭게 벼려진다. 모두가 잠든 새벽 2시. 나는 거실 구석에 앉아 스마트폰의 푸른 불빛을 마주하고 있다. 내 손가락은 지금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열쇠를 두드리고 있다. 등산 동호회 어플리케이션. 남편이 주말마다 산에 간다며 뻔질나게 들여다보던 그 초록색 아이콘이다. 나는 실명을 쓰지 않는다. 산들바람이라는 촌스럽고 흔해 빠진 가명을 입력한다. 프로필 사진은 인터넷에서 주워온 꽃 사진으로 설정한다. 누구에게도 의심받지 않을 존재감 없는 유령 회원이 되기 위한 위장막이다. 검색창에 남편이 소속된 산악회 이름을 친다. 청산산악회. 이름 한번 거창하다. 가입 신청 버튼을 누른다. 심장이 조여온다. 혹시라도 남편이 관리자라서 거절하면 어쩌나, 내 정체를 들키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엄습한다. 띠링. 가입이 승인되었다는 알림이 뜬다. 관리자가 잠결에 눌렀거나 자동 승인인 모양이다. 나는 떨리는 숨을 내쉬며 그들의 비밀 정원으로 발을 들여놓는다. 화면 가득 펼쳐지는 게시판. 나는 스크롤을 내린다. 지난주 정기 산행, 지지난주 번개 모임. 수많은 사진과 글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진다. 그리고 그 수많은 게시물 속에서 내 시선은 단 두 사람에게 고정된다. 남편 그리고 미숙이. 그들은 이곳의 주인공이다. 아니, 왕과 왕비다. 사진첩을 연다. 미숙님과 대장님의 커플샷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눈에 띈다. 대장님은 남편의 닉네임이다. 사진을 클릭한다. 기가 막힌다. 산 정상석을 배경으로 남편이 미숙이의 어깨를 감싸 안고 있다. 미숙이는 남편의 허리에 손을 두르고 고개를 그의 가슴에 기대고 있다. 누가 봐도 부부다. 아니, 각 결혼한 신혼부부보다 더 끈적하고 애틋하다. 남편의 표정은 세상을 다 가진 정복자의 얼굴이고 미숙이는 수줍은 신부의 얼굴을 하고 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댓글들이다. 사진 밑에 달린 수십 개의 댓글들이 내 눈을 찌른다. 두 분 너무 잘 어울려요. 우리 산악회 공식 인꽃 커플 부럽습니다. 형님, 형수님 챙기시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형수님. 회원들은 미숙이를 형수님이라 부르고 있다. 피가 머리끝까지 솟구친다. 진짜 형수인 나는 집구석에서 곰팡이처럼 썩어가고 있는데 저 불려우 같은 년이 내 자리를 꿰차고 형수님 소리를 듣고 있다. 이 동호회 사람들은 모두 공범이다. 남편에게 아내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남편이 미숙이를 진짜 아내라고 속인 것인지 알 수 없다. 어느 쪽이든 용서할 수 없다. 저들은 내 남편의 불륜을 응원하고 지지하고 심지어 찬양하고 있다. 손가락이 분노로 굳어지지만 멈추지 않는다. 더 과거의 기록들을 뒤진다. 1년 전, 2년 전. 그들의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있다. 지방 산행을 가서 1박 2일로 찍은 사진들, 뒤풀이 술자리에서 러브샷을 하는 동영상들. 내가 집에서 남편을 기다리며 밤을 지새우던 그 시간들에 그들은 이렇게 많은 증인들 앞에서 보란듯이 사랑 노름을 하고 있었다. 이곳은 그들만의 낙원이다. 도덕도 윤리도 법도 통하지 않는 무법지대. 여기서는 불륜이 로맨스가 되고 배신이 사랑이 된다. 남편이 왜 주말마다 산에 미쳐 살았는지 이제야 완벽하게 이해가 된다. 그는 단순히 바람을 피운 게 아니다.
그는 이곳에서 또 하나의 가정을 꾸리고 살았다. 나라는 본처를 완전히 지워버리고 미숙이라는 가짜 아내와 함께 왕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캡처를 시작한다. 찰칵찰칵. 사진 한 장, 댓글 하나도 놓치지 않는다. 특히 미숙이를 형수님이라 부르는 댓글, 둘이서 껴안고 있는 사진들은 필수다. 저장 공간이 부족할 정도로 증거가 차고 넘친다. 이 스크린샷들이 나중에 법정에서 그리고 남편의 회사와 지인들 앞에서 공개될 때 터져나올 파장을 상상한다. 화면 속의 남편이 나를 보며 웃고 있다. 저 웃음. 나에게는 보여주지 않던 저 호탕한 웃음. 그 웃음을 찢어버리고 싶다. 그리고 저 밑에 보기 좋아요라고 댓글 단 인간들의 입도 다 꿰매버리고 싶다. 너희들이 박수 쳐준 그 사랑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범죄인지 내가 곧 알려주겠다. 동호회 탈퇴 버튼은 누르지 않는다. 나는 계속 여기에 남을 것이다. 유령처럼 숨어서 너희들이 파멸하는 그날까지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이 평화로운 밴드에 핵폭탄을 투하할 것이다. 진짜 마누라가 보고 있다는 글 하나가 올라오는 순간 이 가짜 낙원이 어떻게 아수라장이 되는지 똑똑히 지켜보리라. 스마트폰 화면을 끈다. 검은 화면에 비친 내 얼굴은 울고 있지 않는다. 비릿한 미소를 짓고 있다.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내 손안에 너희들의 추악한 기록이 전부 들어있다. 거실 탁자 위에 스마트폰을 올려둔다. 검은 액정 화면이 마치 판결을 기다리는 재판장의 문패처럼 차갑게 빛난다. 나는 오늘 이 작은 기계를 통해 사람들을 불러 모을 것이다. 내 남편의 생일이라는 그럴싸한 명분을 앞세워 나를 기만했던 모든 죄인들을 내 집, 거실이라는 단두대 앞으로 소환할 것이다. 먼저 남편에게 문자를 보낸다. 이번 주말 생일상은 집에서 거하게 차려주겠노라고 당신이 좋아하는 등산 동호회 사람들도 다 부르라고 적는다. 전송 버튼을 누른다. 1초도 지나지 않아 답장이 온다. 뛸 듯이 기뻐하는 이모티콘이 화면에 뜬다. 그는 지금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것이다. 아내가 자신의 길을 살려주기 위해 판을 깔아준다고 믿을 것이다. 사랑하는 미숙이와 자신을 대장님이라 부르는 추종자들을 집으로 불러들여. 왕 노릇을 할 생각에 벌써부터 어깨가 으슥해졌을 게 뻔하다. 다음은 미숙이다. 주소록에서 그녀의 이름을 찾는다. 내 남편의 보온병에 입술을 찍고 내 식탁 아래서 다리를 비벼대던 여자. 나는 그녀에게 아주 살갑고 정중한 메시지를 쓴다. 혼자 음식 준비하기가 벅차니 와서 좀 도와달라는 친구로서의 부탁을 가장한 미끼를 던진다. 답장이 온다. 당연히 가야지. 내가 일찍 가서 도울게. 라는 가증스러운 문장이 도착한다. 그녀는 이 초대를 기회로 여길 것이다. 내 부엌을 차지하고 내 남편의 생일상을 제 손으로 차리며 실질적인 안주인 노릇을 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질 것이다. 나를 도와주는 척하면서 남편과 은밀한 눈빛을 주고받을 짜릿함을 기대하며 콧노래를 부르고 있겠지. 마지막으로 그 산악회 밴드다. 나는 남편의 폰을 몰래 열어 밴드 게시판에 공지글을 올리지 않고 총무에게 직접 연락을 취한다. 이번 모임은 우리 집에서 합니다. 대장님, 사모님이 특별히 초대하셨습니다. 사모님. 그들이 댓글창에서 미숙이에게 붙여주었던 그 호칭. 진짜 사모님이 누구인지, 너희들이 형수님이라 부르며 받들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똑똑히 보여줄 것이다. 그들은 공짜 술과 밥을 준다는 말에 환호할 것이다. 자신들의 불륜 놀이터가 아내에게 발각된 줄도 모르고 그저 멍청한 사모님이 차려주는 밥이나 얻어먹으러 몰려올 것이다. 모든 초대가 끝났다. 나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본다. 날씨가 좋다. 폭풍이 몰아치기 딱 좋은 날씨다. 내 집은 이제 평범한 아파트가 아니다. 거대한 쥐덫이다. 맛있는 먹이를 잔뜩 깔아놓고 쥐새끼들이 제 발로 기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는 처형장이다. 가슴이 뛴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다. 설렘이다. 그들이 내 집에 들어와서 내가 준비한 서프라이즈 선물을 받고 지을 표정을 상상하니 웃음이 절로 나온다. 남편의 으스대는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고 미숙이의 뻔뻔한 미소가 공포로 일그러지는 그 순간
그리고 박수치던 회원들의 손이 허공에서 멈추는 그 찰나의 정적. 나는 그 장면을 위해 기꺼이 장을 보고 청소를 하고 음식을 만들 것이다. 가장 화려한 파티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파티의 끝은 너희들의 사회적 매장이 될 것이다. 식탁 위에 놓인 달력을 본다. 빨간 동그라미가 쳐진 날짜. D-데이. 남편의 생일이자 그들의 제삿날. 어서 오라. 내 분노가 만든 이 화려한 지옥으로. 나는 정중하게 그리고 잔인하게 너희를 환영할 준비를 마쳤다. 거실은 이미 돗대기 시장이다. 20명 남짓한 산악회 회원들이 내뿜는 술 냄새와 땀 냄새, 그리고 시끄러운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다. 바닥에는 삼겹살 기름이 튀어 미끌거리고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소주병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하다. 나는 부엌 구석 식탁 의자에 앉아 이 아수라장을 건조한 눈으로 내려다본다. 내 집인데 내가 이방인이 된 기분이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나는 지금 무대 뒤에 연출가고 저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신나게 춤추는 꼭두각시들이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단연 미숙이다. 그녀는 지금 내 앞치마를 두르고 있다. 내가 30년 동안 매일 아침 저녁으로 둘렀던 그 꽃무늬 앞치마를 허리에 질끈 동여매고 부엌과 거실을 제 집 안방처럼 드나들고 있다. 쟁반에 고기를 담아 나르고 부족한 술을 냉장고에서 꺼내오고 남편이 쌈에 마늘을 얹어주는 손놀림이 너무나 자연스럽다. 손님들도 그녀를 더 편하게 대한다. 나에게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이던 사람들이 미숙이에게는 농담을 던지고 술을 권한다. 마치 그녀가 이 집의 진짜 안주인이고 나는 그저 밥이나 해주러 온 도우미 아줌마인 것처럼. 남편의 얼굴은 술기운에 붉게 달아올라 있다. 입이 귀에 걸렸다. 자신의 생일을 축하해 주러 온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중심에서 헌신적으로 내조하는 척하는 애인까지 곁에 있으니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일 것이다. 그는 상석에 앉아 왕처럼 군림하며 건배사를 외친다. 미숙이가 옆에서 박수를 치며 호응한다. 둘이 눈을 마주치며 짓는 은밀한 미소가 내 눈에는 슬로모션처럼 선명하게 잡힌다. 저들은 지금 사람들 눈을 피해 스릴 넘치는 연애 노름을 즐기고 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만 이상하게도 차분하다. 오히려 미숙이가 더 설쳤으면 좋겠다. 더 나서고 더 주인 행세를 하고 더 남편에게 찰싹 달라붙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잠시 후 벌어질 반전이 더 극적일 테니까. 높이 올라갈수록 추락할 때 더 아픈 법이다. 그녀는 지금 자신의 무덤을 파는 줄도 모르고 삽질을 열심히 하고 있는 셈이다. 거실 한가운데 놓인 대형 TV. 지금은 꺼져 있어 검은 화면만이 번들거린다. 그 아래 연결된 내 노트북이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다. HDMI 케이블이 뱀처럼 TV 뒤로 연결되어 있다. 저 검은 화면이 켜지는 순간 이 시끄러운 잔치판은 순식간에 장례식장으로 변할 것이다. 사람들이 케이크를 꺼낸다. 촛불을 켠다. 생일 축하 노래가 시작된다. 쉰 목소리들이 합쳐져 웅장한 소음을 만들어낸다. 남편이 고깔 모자를 쓰고 촛불을 끄기 위해 몸을 숙인다. 미숙이가 그 옆에서 케이크 칼을 들고 대기한다. 마치 부부처럼 다정한 구도다. 후. 남편이 촛불을 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온다. 폭죽이 터진다. 지금이다.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한 지금. 모두가 행복에 취해 무방비 상태인 지금. 나는 자리에서 일어난다. 천천히 노트북 앞으로 걸어간다. 사람들의 시선이 나에게 쏠린다. 사모님이 한마디 하시려나 보다 하고 기대하는 눈치다. 남편도 기대에 찬 눈빛으로 나를 본다. 내가 자신을 위해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믿고 있으니까. 그래, 특별한 이벤트지. 평생 잊지 못할, 아니 죽어서도 잊지 못할 스펙터클한 이벤트다. 나는 노트북의 스페이스바 위에 손가락을 올린다. 이 키 하나만 누르면 된다. 그러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다. 미숙이가 땀을 닦으며 나를 보고 웃는다. 수고했다는 듯, 이제 좀 쉬라는 듯 여유로운 미소다. 웃어라. 실컷 웃어라. 그 웃음기가 내 얼굴에서 사라지는 데는 딱 3초면 충분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 모인 너희들. 불륜을 사랑이라 포장해주던 너희 공범자들.
너희들의 입도 곧 떡 벌어지게 만들어주마. 손가락 끝에 힘을 준다. 플라스틱 키보드의 차가운 감촉. 심장이 뛴다. 이것은 폭탄의 뇌관을 누르는 카운트다운이다. 내 남편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생일 파티가 될 테니까. 검지 손가락 끝에 힘을 주어 노트북의 스페이스바를 누른다. 딸각. 건조하고 작은 기계음이 소란스러운 거실의 공기를 가른다. 65인치 대형 TV의 검은 화면이 번쩍이며 깨어난다. 그리고 동시에 거실 구석에 놓인 스피커가 거친 숨을 토해내기 시작한다. 지지직. 노이즈 섞인 소음이 먼저 파티장의 음악 소리를 덮어버린다. 사람들의 시선이 본능적으로 TV 화면으로 쏠린다. 그리고 곧이어 그 적나라한 목소리가 거실을 쩌렁쩌렁 울린다. 자기야 오이 먹어. 아삭. 미숙이의 교태 섞인 비음과 남편이 오이를 씹어 삼키는 파열음이 서라운드 입체 음향으로 재생된다. 산 정상이 아니라 밀폐된 차 안에서 녹음된 그 끈적한 소리가 사람들의 고막을 파고든다. 웃음소리가 칼로 베어낸 듯 뚝 끊긴다. 박수를 치던 손들이 허공에서 얼어붙는다. 술잔을 기울이던 동작들이 정지 화면처럼 멈춘다. 거실에는 오직 오이 씹는 소리와 남편의 만족스러운 신음소리만이 기괴하게 울려 퍼진다. 사람들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린다. 저 목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저 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하느라 내 회로가 엉키고 있다. 나는 멈추지 않는다. 화살표 키를 누른다. 다음 슬라이드. 화면에 사진이 뜬다. 새벽 5시 30분 미숙인의 아파트 주차장. 형광 붉은색 등산복을 커플로 맞춰 입고 차에 타는 두 남녀의 모습이 고화질로 확대되어 나타난다. 어두운 배경 속에서도 두 사람의 얼굴은 선명하다. 서로를 바라보며 짓고 있는 그 환한 미소가 지금 이 살벌한 분위기와 대비되어 섬뜩함을 자아낸다. 여기저기서 헉하는 소리가 들린다. 웅성거림이 시작된다. 등산복. 오늘 남편이 입고 있는 옷, 그리고 지금 미숙이가 입고 있는 옷과 똑같다. 그들은 지금 커플룩을 입고 내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서 있다. 빼도 박도 못하는 시각적 증거가 그들의 목을 조른다. 다음. 화면이 바뀐다. 미숙이의 프로필 사진. 선글라스 확대샷이다. 검은 렌즈 속에 비친 남편의 짝다리 짚은 모습이 대문짝만하게 화면을 채운다. 남편의 찌그러진 자세가 우스꽝스럽고도 명확하게 박제되어 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타. 산악회 밴드 게시판 캡처 화면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진다. 형수님이라며 미숙이를 치켜 세우던 댓글들. 두 사람 잘 어울린다며 부추기던 응원의 글들. 그 댓글을 쓴 당사자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 화면 속에 자신의 아이디와 댓글이 나타나자 회원들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한다. 그들은 더 이상 하객이 아니다. 불륜을 방조하고 부추긴 공범자로서 만천하에 까발려졌다. 쨍그랑. 접시 깨지는 소리가 난다. 미숙이가 들고 있던 케이크 접시가 바닥으로 추락한다. 하얀 생크림이 사방으로 튀어 그녀의 등산복 바지를 더럽힌다.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투명해졌다. 입술을 파르르 떨며 나를 본다. 아니,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악마를 보는 눈빛이다.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식탁을 짚고 비틀거린다. 남편은 의자에 앉은 채로 석상처럼 굳어버렸다. 입을 벌리고 있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한다. 눈앞에 스크린에 펼쳐진 자신의 이중생활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눈만 껌벅인다. 왕처럼 거만했던 어깨는 쪼그라들었고 붉었던 얼굴은 핏기가 싹 가셔 시체처럼 창백하다. 이 정적. 이 공포, 이 당혹감, 내가 원했던 그림이다. 나는 노트북 앞에 서서 팔짱을 끼고 그들을 내려다본다. 어떠냐? 내 선물이 마음에 드냐? 너희가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하지만 그토록 자랑하고 싶어 했던 너희들의 사랑이다. 내가 큰맘 먹고 이렇게 큰 화면으로 빵빵한 사운드로 틀어주었다. 왜 기뻐하지 않나? 왜 박수치지 않나? 사람들이 하나둘씩 눈치를 보며 뒷걸음질 친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표정들이다.
남의 가정 파탄 내는데 일조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그 사실이 들통났다는 쪽팔림에 고개를 들지 못한다. 나는 남편과 미숙이를 번갈아 본다. 내 눈빛이 말한다. 축하한다. 이제 너희는 공식 커플이다. 내가 너희를 묶어주었다. 이 더러운 증거들로 단단히 묶어서 세상 밖으로 던져주었다. 이제 숨어서 만날 필요 없다. 손가락질 받으며 돌팔매 맞으며 평생 서로를 원망하며 당당하게 사랑해라. 미숙이가 털썩 주저앉는다. 바닥에 떨어진 케이크 위로 뭉개지며 앉아 엉엉 울기 시작한다. 꼴사납다. 화장은 눈물에 번져 검은 국물이 되어 흐른다. 남편이 벌떡 일어난다. 나에게 다가오려 한다. 무슨 변명이라도 하려는 기세다. 하지만 나는 노트북을 닫는다. 탁. 화면이 꺼진다. 거실은 다시 어둠에 잠긴다. 하지만 그들의 망막에 새겨진 그 추악한 영상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이다. 파티는 끝났다. 아니, 너희들의 인생이 끝났다. 나는 이 난장판을 뒤로하고 몸을 돌린다. 내 할 일은 다 했다. 이제 이 지옥구덩이에서 나만 빠져나가면 된다. 등 뒤에서 아비규환이 펼쳐진다. 미숙이의 통곡 소리와 남편의 고함 소리, 그리고 당황한 손님들이 웅성거리는 소음이 거실 천장을 뚫을 기세다. 접시 깨지는 소리, 의자 넘어지는 소리가 난무하는 그 난장판은 마치 폭격을 맞은 전쟁터 같다. 하지만 내 귀에는 그 모든 소리가 아주 멀리서 들려오는 웅웅거림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진다. 내 영혼은 이미 그 소음의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와 고요한 안전지대에 도착해 있다.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그들의 일그러진 표정을 더 봐서 무엇하랴. 이미 내 노트북 화면을 통해 그들의 추악한 민낯을 충분히 확인했다. 나는 안방으로 걸어 들어간다. 방문을 닫지 않는다. 그럴 필요도 없다. 그들은 지금 서로를 탓하고 원망하느라 나를 붙잡을 정신조차 없을 것이다. 장롱문을 연다. 미리 싸두었던 회색 캐리어를 꺼낸다. 바퀴가 바닥에 닿으며 쿵 하는 소리를 낸다. 이 가방 안에는 내 옷가지와 통장, 그리고 내 존엄성이 담겨 있다. 손잡이를 길게 뺀다. 찰칵. 손에 감기는 플라스틱의 감촉이 단단하다. 30년을 잡고 살았던 남편의 손보다 훨씬 더 믿음직스럽다. 캐리어를 끌고 거실을 가로지른다. 바닥에 흩어진 케이크 조각과 깨진 유리 파편들을 피해 걷는다. 엉망진창이 된 거실. 내가 평생을 쓸고 닦았던 이 공간이 쓰레기장이 되었다. 하지만 슬프지 않다. 오히려 개운하다. 저 더러운 것들이 내 집의 실체였으니까.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썩어 문드러져 있던 우리 부부의 관계가 이제야 제 모습을 드러낸 것뿐이다. 현관에 선다. 신발장에서 내 운동화를 꺼낸다. 남편의 흙 묻은 등산화 옆에 놓인 내 깨끗한 운동화. 나는 허리를 굽혀 신발끈을 묶는다. 꽉 조인다. 제2막에서 보았던 남편의 느슨한 등산화 끈과는 다르다. 나는 지금 놀러 가는 게 아니다. 내 인생이라는 진짜 산을 넘기 위해 아주 단단하게 매듭을 짓는다. 도어록을 연다. 문을 민다. 밤 공기가 훅 끼쳐온다. 등 뒤에서 누군가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린다. 내 이름을 부르는 남편의 거친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하지만 늦었다. 나는 현관문을 힘껏 당긴다. 쾅. 육중한 철문이 닫힌다. 집안의 소음이 단칼에 잘려나간다. 그 시끄럽던 울음소리도 비명도 변명도 저 두꺼운 문 뒤에 영원히 갇혀버렸다. 복도에는 오직 나의 숨소리와 캐리어 바퀴 굴러가는 소리만이 남는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른다. 문이 열린다. 거울 속에 한 여자가 서 있다. 화장기 없는 맨 얼굴에 헝클어진 머리칼. 하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다. 어제까지만 해도 곰이라 불리며 무시당하던 여자는 없다. 배신자들의 심장에 비수를 꽂고 걸어 나온 전사가 서 있다. 거울 속에 나에게 미소 지어 보인다. 잘했다. 정말 잘했다. 참지 않고 터뜨리길 잘했다. 평생 남편 뒷바라지하고 친구 비위 맞추느라 나 자신을 지우고 살았는데
이제야 내 얼굴이 보인다. 남편도 잃고 친구도 잃었지만 나는 가장 소중한 나를 찾았다. 쓰레기 봉투 2개면 다 정리될 그따위 인연들에 연연하지 않겠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한다. 문이 열리고 아파트 현관을 나선다. 밤하늘의 별이 총총하다. 뒤를 돌아본다. 10층 우리 집 거실 창문이 보인다. 불빛이 요란하게 깜빡거리고 그림자들이 어지럽게 움직인다. 지옥불이 타오르고 있다. 저 불길 속에서 그들은 서로 물어뜯고 싸우며 파멸해 갈 것이다. 남편은 회사에서 잘릴 것이고 미숙이는 동네에서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할 것이다. 산악회의 사람들은 그들의 가십을 안주 삼아 씹어댈 것이다. 그건 이제 내 알 바 아니다. 나는 캐리어 손잡이를 고쳐 잡는다. 어디로 갈까? 찜질방이든 모텔이든 아니면 밤바다든 상관없다. 어디를 가든 저 집구석보다는 냄새나지 않고 깨끗할 테니까. 나는 발걸음을 옮긴다. 또각또각. 운동화 바닥이 아스팔트를 딛는 소리가 경쾌하다. 내 등 뒤에는 아무것도 없다. 미련도 후회도 증오도 다 저 집에 버리고 나왔다. 앞에는 오직 나만을 위한 길이 뻗어 있다. 나는 곰처럼 우직하게 하지만 자유롭게 그 길을 걸어간다. 내 인생의 진짜 등산은 지금부터 시작이다.